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방송하는 책익지라입니다. 토요일인데 다들 어떻게 보내시고 계세요? 요즘 진짜 좀 덥죠. 물론 사무실에서만 있으니까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잘 안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저는 집에 왔더니 집 굉장히 덥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고 귀가했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차림이죠. 어, 오늘은 그 마이크로 트렌드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저희 개발자님이 이거 진짜 좋은 것 같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개발자님이 선정해 주신 책이고, 그래서 먼저 읽으신 다음에 여기 막 이렇게 밑에다가 공감되는 부분을 접어두셨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막 접어주셔가지고 우리 개발자님은 어떤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읽으셨구나 하면서 하면서 읽으니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민님, 득규님, 경희님 안녕하세요. 네, 득규님이 책 기다려주셨다고.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요즘은 경제경영이나 이쪽을 저는 원래 많이 읽어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일적인 것 때문에 읽었던 느낌이어서 최근에는 좀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 책은 오늘 굉장히 저의 사심에 의해서 선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그 컨설팅 펌들이 보통 이런 트렌드를 한 번씩 정리해가지고 리포트를 하고,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책이면서 굉장히 최신의 이야기들이어서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네, 우주님 되게 오랜만에 이런 질문을 듣는데 책벌레님은 따로 있고 저는 여기서 방송하는 책익지라입니다. 네, 오늘 이제 사실 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도 별로 안 한 상태고, 그래서 굉장히 프리한 상태라서 어떻게 좀 만회해볼까 머리띠라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책은 미래의 창에서 나온 마이크로 트렌드 심리학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마케팅이라는 말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심리학적으로도 풀었지만 마케터들이 읽으면 좋을 심리학이라는 느낌이랄까? 그런 부분이 느껴졌고요. 네, 우주님 지금 실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IT 컨설팅 회사 투웨이 컨설팅이라는 곳과 글로벌 디자인 이노베이션 컨설팅 그룹 컨티뉴움의 시니어 전략가인 강한나님, 김보름님이 지으신 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목차를 보면 이제 요즘은 그 컨텍스트에서 맥락에서 어떤 컨텐츠를 제안하는 것들, 그리고 기억의 포장술, 뇌생남, 로컬 소비, 그리고 레어템, 그리고 제로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그리고 온디맨드, 그리고 역할 가부화로 인한 부담감에서 벗어나다,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다, 뇌의 휴식을 꿈꾸는 사람들, 기승전흑, 사바나를 코스프레하다. 이 12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챕터는 컨텐츠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구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 이 사람이 처한 맥락에 맞는 적절한 제안을 해주는 게 굉장히 요즘 중요한 트렌드다라는 점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컨텍스트의 지배를 받는다. 컨텍스트란 주어진 대상 이외에 그 대상과 함께 제시된 모든 정보를 뜻한다. 주어진 정보는 다방면으로 얻은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인 상황과 환경이라는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춰 추상화된다. 우리는 컨텍스트에 따라 감각하고 과거 경험에 관한 기억을 저장하며 대상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말과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하고 마침내 그 순간에 대한 호불호를 결정한다. 맥락 효과라고 불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항상 빠르게 작동한다. 처음 영상통화가 등장했을 때 얼굴을 보며 통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이었다. 하지만 신기하다는 게 전부였다.
굳이 왜 영상통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가 없었다. 근데 2010년 6월 애플이 페이스타임을 출시하면서 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방금 태어난 손녀딸의 얼굴을 페이스타임으로 보는 할아버지의 경이로운 표정과 느낌을 광고에 담았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대화해야 하는지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특별한 기분의 소중함을, 영상통화의 존재 이유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맥락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어떤 기분에 따른 추천, 노래 추천, 멜론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이제 그런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트렌드 첫 번째, 컨텐츠에 묻어있는 깊이 있는 맥락을 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시대의 저항 정신을 대변하는 음악 장르인 랩을 이해할 때도 컨텍스트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진짜 그런 게 쇼미더머니를 계속 보다가 쇼미더머니 음악 랩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럴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사이트가 지금 지니어스라는 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약간 주석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랩 가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작한 지니어스는 노래 가사에 담긴 맥락 정보를 전달해주면서 관련 지식을 다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포티파이라는 데도 그 음악을 분위기에 맞게 샤워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운전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멜론도 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이제 그런 맥락 추천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컨텍스머의 욕구를 반영하여 아까 그 랩의 가사를 해석해주는 지니어스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특정 음악의 가사 관련 정보와 코멘터리를 제공한다. 마치 영화 감독판에 등장하는 제작자의 코멘터리처럼 음악과 관련된 풍부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다. 뉴스든 노래든 영화든 사람들은 컨텐츠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컨텍스트의 풍부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 네, 그래서 어떤 다른 것들, 연관된 것들과 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같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맥락이라는 걸 다시 재현해주는 재현된 컨텍스트 속에서 몰입감을 찾다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코난 오브라이언. 이 사람이 360도 카메라와 VR 기술을 활용하여 집에서 시청하는 사람들이 마치 스튜디오에 와 있는 듯한 기분으로 TV를 시청하게 하는 새로운 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그 스튜디오만 찍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앉아있는 관중들의 모습, 그리고 무대 구석의 오디오 세팅, 바쁜 스태프들 이런 모습을 360도로 다 찍어서 이 마치 현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현장을 재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보여주는 게 각광받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라면 저도 좀 약간 맥락을 읽어드리는 게 아닐까요? 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동일한 컨텍스트를 원하다. 이제 그런 것들의 예시로 O2O를 얘기를 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컨텍스트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고, 기업에서는 정보 유통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오프라인의 장점을 접목한다는 장점 때문에 O2O가 각광을 받고 있다. 어차피 사람들이 구입하는 제품은 오프라인에 존재한다. 하지만 주문하고 구경하는 것이 온라인이 편하고 익숙할 뿐이다. 여러분들 스타벅스에 사이렌 오더를 써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거 쓰기 시작하면 이제 스타벅스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곤 합니다. 사이렌 오더는 온라인에서 음료 구매를 결정해서 결제하고 실제로 스타벅스에 도착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이런 니즈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네요. 근데 다만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하고 다 나왔을 때 진동벨 역할을 모바일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받으면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주고 온라인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품을 두루 살펴보고 편하게 음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요즘 그 스타벅스에서 새로 나온 프로모션 음료 코코넛 음료가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그리고 여기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 위에 있는 그림이 회사인데 와비파커라는 회사인데요. 안경을 온라인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와비파커는 안경을 집에서 착용해 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했다.
소비자가 최대 5종류의 안경을 선택하면 그 안경을 집으로 배송해서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경과 함께 사용 설명서와 소비자가 선택한 안경과 관련하여 착용감에 대한 의견을 적는 쪽지가 배송된다. 그러면 와비파커는 또 이제 SNS에 그 자기 모습을 공유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지도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안경을 받고 5일 후에 와비파커로 반송한 후 구입하고 싶은 안경을 선택하고 시력과 두 눈 사이의 거리를 홈페이지에 기재하면 2주 뒤에 맞춤 제작된 안경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이거 되게 공감했던 게, 저도 지금은 라섹을 해서 안경을 안 쓰지만 안경이 한 번 선택하면 막 2년, 3년 이렇게 잘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경 선택할 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안경점 가서 진짜 웬만한 거 다 써보고 막 결정을 못 해가지고 되게 오래 기다리는데 그런 점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컨텍스머는 자신의 컨텍스트를 배려한 서비스를 선택했고 안경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또한 온라인의 컨텍스트가 오프라인에 옮겨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방탈출 게임 아세요? 이거 원래 온라인 게임이었잖아요. 모바일 게임. 근데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옮겨서 방을 탈출하는 게임을 즐기는 공간이다. 온라인 장르 중 하나로 방에 갇힌 주인공이 숨겨진 도구와 단서를 얻어 탈출하는 식으로 구성된 실제 세상 버전이다. 뭐 사실 포켓몬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같은 컨텍스트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로 트렌드 심리학을 읽고 있습니다. 제이스님이 알려주셨는데 사이렌 오더를 우리나라에서 제한한 거로 알고 있다고. 아, 정말 엄청난 편리함인 것 같아요. 왜 다른 데는 안 하죠? 커피빈이나 그런 데는 왜 빨리 안 할까요? 너무 편리한데. 그리고 제품으로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어주다 라는 부분도 재미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사실 많은 게 이 책의 장점인데요. 아마존의 대시 버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각종 생필품을 원클릭으로 주문하게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아니,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송되고 온라인 주문도 간단한데 저 버튼이 왜 필요하냐 말이다. 하지만 대시 버튼을 한번 이용하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세제가 다 떨어졌네? 세탁기 옆에 붙여놓은 대시 버튼을 누르면 세상에나 세제가 알아서 배송된다. 그 순간 지금까지 물건을 주문하는 과정이 얼마나 긴 노동의 반복이었는지를 불현듯 깨닫는다. 아마존은 우리는 사실 정보 수집을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용자가 뭘 하는지 알기 위해서. 근데 컨텍스트 정보를 모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제품 하나로 공간을 벗어난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이처럼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파악하기 힘든 물리적인 맥락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물리적 영향력을 만들어내면서 쌍방향 컨텍스트 구축을 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진짜 되게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치 버튼도 그런 맥락이고,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큐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얘기한 게 맥락 소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도 예를 들면 저의 경우 막 이성이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선택해주고 막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를 뭐 추천해주고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센스 있다고 말을 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다. 나의 컨텍스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콘텐츠를 제때 제공하는 기업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고객 정보가 많으면 무얼하나 아직 아이가 없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아기 기저귀 광고 메일은 거침없이 휴지통에 버려지고, 이러한 삽질이 계속된다면 그 기업은 내 머릿속에서도 삭제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누구나 맥락 속에 존재하고 맥락을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해석한다. 따라서 무엇이 아니라 왜와 어떻게가 문제다. 내가 오늘 점심에 검색한 가로수길 맛집과 지난 주말 검색한 가로수길 맛집의 결과는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가로수길에 있고 나는 매번 같은 음식점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점심은 회사에서의 점심 한 끼일 뿐이고 지난 주말은 데이트 점심이었다. 두 검색 결과가 같아야 할까?
따라서 컨텍스머의 시대에 쌓여만 가는 데이터 속에서 무엇을이 아니라 왜를 찾아내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해외 큐레이션 해주는 사이트들 중에 정말 기하게 추천해주는 뭐 이런 것까지 큐레이션해서 해줘?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트렌드이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대성님 저도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의 포장술, 경험을 재구성하다. 저는 이 파트가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 파트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24시간 일상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록을 잘할 수 있는 소비를 하려고까지 어떤 일상생활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일상의 기록화가 됐죠. 카메라의 휴대성 덕분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바래지 않는 기억을 오래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다. 스마트폰 속 과거는 아름다운 법이다. 대개의 경우 사진에 기록된 나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나이고 내가 봐도 부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행복한 나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느끼기 위해 틈날 때면 스마트폰의 사진첩을 들춰보고 힘들 때는 더 찾아본다. 바야흐로 디지털 회상 시대다. 여기 되게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되게 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다시 보는 편인데. 그래서 스마트폰의 기억에는 자체적으로 과거의 나를 아름답게 미화해주는 선택과 집중, 편집이라는 개념이 없다. 일상의 모든 행위를 디지털에 기록하는 라이프 로그의 발전은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불필요한 경험도 기록한다. 원래 우리는 기억을 미화해서 기억한다고 해요. 근데 뇌는 그게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는 불완전한 기억 덕분에 우리의 뇌가 기억을 조작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해주는 것과 대조된다. 선의의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디지털 기기는 정없는 기억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기억을 위해서 경험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경험하기보다 디지털에 먼저 기록해놓고 나중에 디지털 기억을 보며 경험을 재구성한다. 그러나 무심한 디지털 기기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지도 않고 가치 있는 것을 더 많이 기억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처음 기록된 것 그대로 편집 없이 보관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현실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기억하는가가 아니라 현실을 얼마나 아름답게 기억하는가인데도 말이다. 이런 부분을 잘 만족시키면 멋진 서비스가 되겠죠? 원센텐스가 아닐까요? 라고 깔때기를. 스마트폰에 기록된 개인의 경험은 SNS에 올라가 일종의 경험 경쟁을 일으키고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을 벌인다. 오죽하면 카스, 페북, 인스타그램 등 비주얼 SNS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길 정도니 말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멋진 기억을 기록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간다. 미술관도 급기야 촬영 금지 제재를 풀었다. 대림미술관은 휜율 탄생 100주년 전, 카를 라거펠트 사진전, 라이언 맥킬리 전, 한남동 디뮤지엄 개발 특별전인 열린 9개의 빛, 9개의 감성까지 모두 사진 찍기 좋은 전시들로 구성했다. 덕분에 현재 대림미술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약 3만 명이 넘으며 대림미술관 해시태그 걸린 사진은 18만 장을 넘길 정도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갔었거든요. 가서 사진 엄청 많이 찍어서 막 해시태그 붙여서 올렸었는데 이게 다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네, 제이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은 프리미엄 식품관 고메이 494를 열면서 매장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셀카 주 촬영 장소인 화장실 파우더룸에 LED 전구를 거울 주변에 달아 배우 대기실 같은 느낌을 연출했다. 그게 셀카 많이 찍는 장소 중에 하나가 또 화장실이잖아요. 특히 파우더룸. 그쪽에다가 그걸 해서 실제로 포스팅 건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누렸다는 거예요. 또 여행 같은 경우도 되게 그런 행복한 날을 또 되게 막 알릴 수 있는 그런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고급 호텔 체인인 만다린 오리엔탈 프랑스는 운전자가 모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에펠탑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비밀 스팟,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을 손에 담을 수 있는 지점 등 파리를 완벽하게 담을 수 있는 곳으로 고객을 안내하는 셀피 인 파리라는 패키지 상품을 내놓았다. 경험 자체보다 경험의 기록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 어떤 현상을 말하면서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잘 않아요. 대신 그 현상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할 때 되게 용이할 것이다 라는 측면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을 위해 현실에 손을 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있어 보이게 찍기 위해 먹다 만 음식 접시를 프레임 밖으로 치우기를 하고 이렇게 음식 접시 밀어내죠. 해변가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사진을 찍느라 달려오는 아이를 가로막는다. 이러한 심리 때문에 KFC 루마니아에서는 트레이 매트, 이게 그 쟁반에 나오는 종이인데 이렇게 바닷가 사진을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마치 바닷가에 간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도 했대요. 그래서 이걸 페이케이션이라고 했고, 트레이 매트에 휴양지에서 찍은 사진처럼 촬영하는 법에 대한 가이드까지 제공해 완벽한 사기극을 도모했다. 현아님, 저도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저희 비즈니스에. 근데 이제 컨투어링 메이크업, 이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밖에서 보면 약간 어색한데 사진 찍기 되게 잘 나오는 메이크업이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셀피라는 걸, 라인은 B612,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바이두는 포토원더, 이런 그런 무궁무진한 셀카 앱들이 요즘 보면은 필터 앱들이 막 상위를 쭉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연학님 이렇게 찍으면 티는 나겠지만 아마도 인스타그램에 많은 해시태그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사한 트렌드는 기억의 재료를 모아 자서전으로 재구성하다. 이제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개인 연대기 서비스인 리니어는 연대손으로 기억을 연결해 자신의 기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색으로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계획도 추가할 수 있어 인생 전체를 살펴볼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그런 사람들의 속성을 이용한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현정님 B612 필수라고. 저는 뭘 쓰지? 저는 거의 포토원더를 쓰는 것 같은데. 현재의 행복을 미래에 양보하지 말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사실 이 저자들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저도 경험이 많은데, 딸의 연극을 보러 간 아빠가 촬영에 신경을 쓰느라 집에 돌아온 후에야 녹화된 테이프를 보며 자녀의 연극을 감상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경험보다 기록을 우선시한다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디지털에 남길 기억을 위한 체험은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음미할 수 있는 행복을 앗아간다. 행복의 은밀한 현재의 경험에 충실하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오래 지속시키거나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기록은 중요하다. 하지만 경험이 수반되지 않은 기록은 의미가 없다. 당시의 분위기, 기분, 함께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은 경험의 기록은 나중에 되새겨도 큰 의미 없는 기억일 뿐이다. 아무리 아름답게 기록된 과거의 나를 바라본들 그때의 감정이 부재하니까 말이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생각하는데 막 이렇게 여행 가면은 핸드폰 찍느라고 정신없는데 그게 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지금 마이크로 트렌드 심리학을 읽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마음이 좀 급한데 여기까지 좀 더 소개를 해볼게요. 뇌생남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거고, 선주님 다행히 들리시네요. 그동안 계속 안 들렸나요?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연학님 라이브 방송 전체 화면으로 보는 법 없냐고 물으셨는데, 그 웹에서는 누르시면 좀 더 화면이 크게 보이는데 PC에서는 모바일에서는 아마 보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는 신경물질인 도파민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야기 중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 예성이님 마이크로 한국인 같다고. 적절하게 한국
사례와 또 해외 사례를 잘 버무려 놨죠. 근데 요거 여러분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셜록에 나오는 얘기가 지성이 섹시함의 새 척도가 됐다. BBC의 인기 드라마 셜록의 악당 아이린이 뇌세적 매력을 뽐내는 셜록에 관해 한 말이다. 셜록을 보면서 사람들은 뇌가 섹시한 남자, 소위 뇌생남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새삼 깨달았다. 제이스님, 외장 카드 넣어드려서 동영상으로 찍는 거 누르고 들고 다니시는 거? 이거 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를 저장할 때? 어쨌든 이러한 시대에 단순히 다량의 지식과 정보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시대라 함은 검색 때문에 너무 단순한 기억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만물 박사의 기억하는 힘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생각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심하게 매력적이다. 아이패드2 출시를 알리던 키노트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DNA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이 녹아 있습니다. 잡스의 이 한마디가 일종의 신호탄으로 인문학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김인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대학의 인문학 위기와는 달리 지난 몇 년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그 이유는 인문학이 사치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우리네 청춘들이 처한 상황에서 인간의 본질을 고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러다 보니 이미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중장년층이 인문학 열풍의 중심에 있고 이러한 현실은 애석하게도 인문학이 정말 사치제인가? 라고 되묻게 한다. 네, 정현학님 말대로 그러면서 막 인문학 책이 엄청 등장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인문학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좀 하기 어려운 정말 취업이나 이런 현실이 묻어있는 거고 anyway,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똑똑함을 과시한다. 그리고 취업과 생존 경쟁에 지어 실용서가 아닌 책 한 권을 읽을 여유조차 없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여유라는 토양에서 가꿔진 지적 향유가 내뿜는 향기를 부러워하고 생각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료되고 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이제 지적인 능력을 뽐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뽐낼까요?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는 파티를 열었다면 우리는 SNS에서 뽐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쭉 있었지만 SNS는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할 수 있는 간편한 공간이다. 매스컴을 타지 않고서도 내 이야기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에 익숙해졌다.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SNS 자랑 속에서 누가 재치 있고 누구의 생각이 탄탄한지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의 힘을 가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지적 이상형이 등장하다. 요즘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꼽는 인물 중 그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 여러분들도 아마 그 빨간 책방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매회 평균 다운로드 수가 15만 정도 할 만큼 유명한 팟캐스트 빨간 책방의 이동진은 맨 처음에 2003년 출간된 이언 맥큐언의 속죄라는 책을 방송에서 소개한 후 출간 10년 만에 베스트셀러로 등극시켰다.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 정도로 이동진이라는 문화 브랜드의 힘을 증명하고 있다. 저도 이런 이동진님처럼 언젠가 제가 소개하는 책이 잘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그리고 설민석님도 요즘 유명하잖아요. 무도에 나오면서 이투스 대표 강사고 이분이 2014년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제작한 영화 명량을 해설한 것은 네이버 조회수 140만 건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예성님은 지성이라는 단어는 참 싫다고. 우리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 근데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비싼 가방을 들고 럭셔리한 자동차를 타면서 고민이 0g 담긴 1차원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멋진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열명하는 시대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렌드, 이러다 보니 글쓰기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입담보다 필담이 대세인 시대가 왔다. 실제로 SNS 글쓰기나 기획서, 제안서 글쓰기까지 2015년 출간된 글쓰기 도서는 200여 권에 달한다. 그리고 한겨레 교육문화센터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자기계발, 힐링, 인문학 열풍이 지나가자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글쓰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단순히 남의 만족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글쓰기 자체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글을 읽을 잠재적 독자를 생각하며 오늘도 글쓰기를 배우고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 네. 연학님, 생각을 표현하며 설명충이라고 말하는 요즘 세태가 아쉽다라고 했는데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또 모바일의 그 문법에 맞게, 모바일의 호흡에 맞게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거겠죠. 두뇌를 뽐낼 수 있는 무대가 다양해진다. 여러분들 지대널리앗도 아시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게 무명의 30대 젊은이 넷이 인문, 사회, 정치, 역사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팟캐스트를 하는 것. 이런 것도 사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또 그럴 수 있는 장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고요.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는 미디엄이라는 미디엄도 사실은 트위터 만들었던 사람이 만든 건데 400자의 짧은 글쓰기였던 트위터의 창업자였지만 이 미디엄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호흡이 길고 외부 소음에 방해받지 않는 컨텐츠를 남기고 싶은 플랫폼이라는 평가가 보여주듯이 미디엄은 진지한 글쓰기 플랫폼으로서의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디엄을 유사하게 만든 브런치가 또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글을 쓰려는 사람은 늘어난다. 밀란 쿤데라는 웃음과 망각의 책에서 자신의 책을 쓰고 출판하고자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그라포마니아라고 명명했다. 그래, 이제 그라포마니아를 위한 세상이 열렸다. 누구나 팟캐스트를 통해 지식을 뽐내고 특화된 글쓰기 플랫폼을 통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굳이 돌풍까지 일으키진 않더라도 나만의 방법으로 조용히 글을 적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과 서비스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네. 이승님 말처럼 되게 가벼운 글쓰기도 많아지는 게 사실이죠. 1차원적인 것도 많고. 근데 다양성이 늘어나는 점은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트렌드가 물건을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다는데 이제 옛날에 우리는 명품을 메고 명품 시계를 매는 게 되게 중요해졌다면 요즘은 이제 저 사람이 긱인가? 이런 것들을 애플의 스마트워치나 핏빗 스마트밴드, 샤오미 미밴드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좀 약간 IT 쪽으로 굉장히 그런 면모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그 킥스타터 아시죠? 세계적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많이 들여다보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나만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내가 발견한 제품이 상용화되기 전에 먼저 소유하고 싶어 한다. 이런 트렌드를 통해서 얘가 잘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발달된 기술 덕분에 내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도는 시대다. 이때 사고 능력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몰라 그냥 TV만 멀뚱멀뚱 보던 사람들은 SNS라는 수단과 잉여력을 발휘하게 되는 동기와 그 기회들 덕분에 흩어져 있던 여유 시간과 능력을 통합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된 그들의 잉여력은 일종의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가리켜 인지-잉여 현상이라고 한다. 잉여로운 그들은 단순 재미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서로의 잉여 시간과 잉여 능력을 결합하기도 한다. 요 앞에 이제 사실 개주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제목하고 그런 거 보면 와 진짜 사람들 창의적이죠. 이게 되게 잉여력과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데 굉장히 스마트하다,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뇌생남의 시대다라는 게 이번 챕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워가지고 엄청나게
땀이 났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마이크로 트렌드 심리학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었고, 사실은 더 많은 사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웹사이트 같은 것들, 좀 한국에서 우리가 조사하기 힘든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 많이 소개해드리면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현상의 요약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보면서 괜찮은 아이디어들은 주변에 뭐 창업하는 친구들이나 이한테 막 공유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는 IT나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그냥 책을 보면서 소개를 드렸는데, 내일은 조금 다양한 이미지 소스나 사이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저는 나머지 부분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고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네, 저는 그럼 이만 푹 자고 또 내일 더 힘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